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및 정치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형 K2 블랙팬서 전차가 불과 1년 만에 이룬 성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합니다. 또한 유럽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에서 독일의 위치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한국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 더 논의할 것입니다. 한국이 무기 개발에서 이룩하고 있는 놀라운 성과로 미국, 일본, 중국 등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야 합니다. 경제 및 정치 상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려면 공유를 클릭하고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다음은 영상 내용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전차 개발 합작 프로젝트인 MGCS 재검토는 유럽에서 놀라운 사항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전에 MGCS는 한국의 미래 탱크 프로젝트에 큰 위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뉴스에 따르면 독일은 MGCS의 레오파르트 2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레오파르트 2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더라도 이 프로젝트는 독일의 탱크 기술의 실제 얼굴이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탱크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독일이 레오파르트 2의 기술을 MGCS에 제공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이 프로젝트에 중요한 기여를 하지 않고 단지 참가국 목록에 이름만 올리는 것과 동등합니다. 이는 프랑스로 하여금 실망스러운 기분을 갖게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을 때 한국은 그들의 기회를 포착하고 그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한국은 유럽 무기 시장에 진출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는 서양 국가들에게는 낯선 일이지만 한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가 이 시장에 진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럽은 독일과 프랑스가 선도하는 유럽 방위 산업을 구축하기 위해 유럽연합을 설립하여 무기 자급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운영 방식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고 일부 국가들은 유명한 무기에 액세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유럽은 국방 지출 감축의 바람에 직면해왔습니다. 국방 위기 상황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을 선도하여 군대를 축소시키고 다른 국가들은 그들보다 더 많은 종류의 무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국가들은 외부로부터 무기를 구하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폴란드는 즉시 이를 실행했습니다. 폴란드는 유럽연합에 가입하지만 그들은 운영 방식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영국과 비슷하게 이 연합에서 탈퇴할지도 모릅니다. 이는 한국에게 최상의 선택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MGCS에서 성공하지 못한 후 독일의 탱크를 더 이상 구매하지 않는 것은 한국에게 최고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유럽 무기 산업에 참여함으로써 마침내 K2를 최종 선택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KF-51 펜서는 레오파르트 2의 차체 위에 새로운 포탑을 장착한 탱크로서 레오파르트 2A8은 이전 레오파르트 탱크 시리즈의 공식적인 후속 버전으로 간주됩니다. 독일이 군대에 레오파르트 2A8 주문을 내린 이유는 MGCS가 개발되더라도 그들의 군대가 이를 구매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이는 MGCS 프로젝트의 진전이 더뎌지고 있으며 폴란드가 수백 대의 K2를 구매한 결과입니다. 프랑스의 반응은 독일의 리더십 태도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지난 2월 28일 폴란드가 K2를 실제 운용하기 시작한 때 프랑스 국방장관은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독일을 직접 비난했습니다. 국회 상원의 협력, 국방 상태에 대한 질문 세션에서 국방장관은 MGCS 프로젝트가 2045년에 완료되지 않았으며 이는 독일 정부와 그들의 방위산업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올라프 순추 총리와 르꼬뉴 장관은 항상 산업이 원하는 것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독일의 이러한 발언에 대한 반응은 어떠한 반응도 없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독일은 MGCS를 포기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KF-51 펜서와 레오파르트 2A8이라는 두 가지 새로운 전차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독일은 MGCS 사용을 계속하는데 관심이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는 프랑스에게 아픔을 안겨줍니다. 특히 그들은 독일의 새로운 전차 모델 도입이 MGCS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게는 이것이 황금의 기회입니다. MGCS는 아직도 지연되고 있으며 폴란드는 수백 대의 K2를 구매했습니다. 이로 인해 프랑스는 프로젝트를 유지하려면 자체적으로 MGCS를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무기 개발 프로세스에 새로운 전차 모델을 도입하는 가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독일은 자국의 국제 전차 수요를 확보하는 데에 기회를 얻었습니다.
분명히 유럽 무기 산업은 변화하고 있으며 한국이 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큰 진전입니다. 이는 한국이 국제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능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유럽이 글로벌 무기 개발 분야에서 자신의 위치를 제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려지기로는 지난 7월 17일 프랑스 국방장관과 독일이 MGCS 프로젝트에 대해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회의에서 프랑스는 MGCS의 배치 일정을 2045년부터 5에서 10년 더 앞당기는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은 독일에 의해 거절되었습니다. 2023년 7월 15일 독일 무기회사 내부 소식통들의 유출 정보에 따르면 독일은 2032년 말까지 레오파르트 2를 계속 판매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프랑스는 MGCS 시장을 점유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레오파르트 2의 기술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레미메탈과 유럽에서 소개한 KF-51은 많은 고객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인터뷰에 따르면 일부 고객들은 레미메탈과 관련 없는 독립 국가들이 KF-51을 시장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MGCS 프로젝트에서 KF-51은 직접 경쟁하지 않고 KF-51의 개발 경험을 MGCS에 적용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프랑스에게 완벽한 안심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KF-51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이 장기간 MGCS에 대한 수요가 없을 것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프로젝트 개발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KF-51이 MGCS를 위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MGCS가 시장에서 경쟁을 계속할 수 없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023년 7월 17일 기준으로 프랑스 측 소식통들의 확인에 따르면 MGCS는 2045년부터의 목표 발행일을 촉진하는 데 실패했으며 레오파르트 2의 기술 부문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프랑스가 이 프로젝트에서 더 나아가기 어려운 이해할 수 있습니다. 3.5 세대 르클레르 전차 개발에서 성과를 거두었지만 르클레르는 다음 세대 전차들을 넘어서지 못하고 군사 예산 축소로 인한 기술적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GCS 개발에는 독일의 협력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독일의 기술 지원 없이 프랑스가 MGCS를 자체적으로 개발한다 하더라도 독일은 MGCS 개발에 투자를 계속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프랑스는 계속해서 전차 개발 경쟁에서 조용히 물러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유럽 전체가 아닌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체 유럽이 한국의 무기 기술 발전에 따른 방어 산업의 통제력 상실에 악몽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의 무기 기술의 돌파에 따라 한국의 무기 회사들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일본 및 중국은 한국의 무기 생산의 빠른 발전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한국의 국방 기술이 어떻게 확산될지 기다려봐야 합니다. 2021년 7월 21일 방위산업에 따르면 폴란드는 한국으로부터 다양한 무기를 수입하였습니다. 한국과 체결된 계약으로 폴란드는 탄화에서 약 1조 7천억 원에 하는 980대의 K 전차, 648대의 K9 자주포, 48대의 가벼운 공격기 FA-50 및 288기의 다기능 유도 미사일 K239 천무를 수입했습니다. 폴란드는 탄화와 약 3조 원 규모의 두 번째 국방 수출 계약에 대해 협상 중이며 이에는 820대의 K 전차, 360대의 K9 자주포 및 70대의 천무 미사일이 포함될 것입니다. 폴란드가 한국의 무기를 우선 수입하는 이유는 그것들의 우수한 특징 때문입니다. K 전차는 독일의 레오파르트 2A6과 비교되는 강력한 성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천무 미사일은 미국의 하이마르스보다 더 강력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군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의 K9 자주포도 독일과 미국의 자주포들과 거의 동등하거나 우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무기를 생산하고 수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폴란드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른 국가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추가 생산 시설을 개설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웃 국가들에서 전쟁 상태에 가까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빠르고 효과적인 무기 공급은 폴란드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의 대량 생산 시스템을 갖춘 무기를 수입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며 폴란드에게 큰 가치를 제공합니다. 한국은 적기 무기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공급하고 있으며 폴란드가 한국의 무기를 우선 선택하는 것은 이 나라의 방위산업의 신뢰성과 품질을 명백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강화된 군사력과 강력한 무기의 수입은
폴란드가 현재와 미래의 안보적 도전에 직면하는데 확실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격렬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우크라이나 군은 이웃 국가 요르단으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국가는 유럽 지역에 속하지 않지만 탱크 거래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국가입니다. 최근 정보에 따르면 요르단은 올해 초부터 우크라이나로 챌린저 1 탱크 대량을 이전하는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요르단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챌린저 1 탱크를 보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논란과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르단이 이러한 탱크들을 우크라이나에 양도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요르단의 이러한 행동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탱크들의 구매 및 이전 과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2002년에 요르단은 영국으로부터 중고 챌린저 2 탱크 400대를 구매하여 군사력을 강화했습니다. 이후 2020년에는 요르단이 아랍에미리트 연합국으로부터 르클레르 탱크 100대를 무료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중 270대의 챌린저 1 탱크는 꾸며진 전투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요르단군은 단 8만 6천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르클레르 탱크 100대, 챌린저 1 탱크 190대, 그리고 성능 강화된 M60A3 탱크 225대로 구성된 강력한 탱크 부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쉬프팅 탱크 390대와 업그레이드된 M60A1 탱크 95대, 그리고 예비 보유 탱크 270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르단이 탱크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챌린저 1 탱크들을 우크라이나에 양도하기로 결정한 것을 보여줍니다. 챌린저 1 탱크 양도는 독일의 주요 군사산업기업인 라인메탈에 의해 작년 1월에 제안되었습니다. 그 후 영국, 독일 및 우크라이나 정부와 함께 요르단 국가군사산업기업인 킹 압둘라 2세 설계개발국도 협상에 참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관련 당사자들은 합의에 도달하고 이전 작업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챌린저 1 탱크 100대를 획득함으로써 우크라이나는 탱크 부대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챌린저 1은 현대적인 탱크로 선진 무기 및 공격 시스템으로 장착되어 전장에서 어떤 탱크에도 도전할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탱크들로 우크라이나는 강력한 탱크 부대를 구축하여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러시아 군에 대한 반격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도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르단으로부터 우크라이나로 챌린저 1 탱크를 양도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에서 중요한 발전이며 이로 인해 해당 지역과 세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여지가 많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전투작전 분석에서는 러시아가 폭격기에서의 크루즈 미사일 사용을 상당히 줄이고 대신 칼리브르 미사일과 무인 항공기를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공격 작전에서 주요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러시아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의 수량이 감소하고 이들의 생산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우 이상한 해결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러시아의 연방우주국인 로스코스모스가 우크라이나의 뒷문을 공격하는 전략적인 작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우주선에 전통적인 폭탄을 장착하여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러한 계획은 러시아의 보고서에 따라 로스코스모스 관계자에 의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보고되었습니다. 보고서는 로스코스모스의 전 의장인 드미트리 로고진이 지금은 PMC라는 이름의 사설회사인 울프를 이끄는 동안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참가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련의 탄도미사일과 핵포탄과 같은 소련의 이전 우주선을 이용하여 평면 폭탄 파브와 같은 폭발성 공격 무기로 개조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소유인 소유소와 같은 미사일은 7.1톤을 운반할 수 있으며 코스모스 3행과 같은 더 큰 미사일은 10톤의 화물을 운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무기를 사용하여 더 깊은 지역에 위치한 나토의 무기를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주 항공 전문가들은 이견을 강력하게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폭발성 폭탄이 복귀 단계에서 발생하는 열에 견딜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로고진은 정치가이지 항공 우주 기술자는 아니라며 항공 우주 기술자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몇 개월 안에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고진은 모스크바 열공학 기술 연구소에서 개발된 특수 재료를 사용하여 폭탄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보호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이 괴상한 아이디어로 보아 러시아의 지도자들이 빠른 종료를 위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푸틴 대통령은
최악의 상황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괴상한 계획이 성공할지 여부는 시간이 알려줄 것입니다. 러시아의 주요 동맹국인 중국과 북한은 점점 강력한 힘의 확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은 한국과 미국에 대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18을 발사하여 그에 따라 한미 공군의 연합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한국과 북한 국경은 긴장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이전에 12일에 북한은 고체 연료 화성-18을 사용하여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여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지역에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앞에서 북한 대사 김송은 이러한 미사일 발사는 자위권 행사와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사로 많은 국가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안보가 위협된다고 느꼈습니다. 장준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북한 반도 비핵화를 지원하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국과 기타 국가들이 북한을 계속해서 안보 위협으로 보고 있어 이로 인해 북한이 국가 이익을 보호하는데 큰 압력을 받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안나 에브스티네바 유엔 주재 상임 대표는 이번 회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더불어 미국, 한국, 일본의 행동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계속해서 규모 있는 훈련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협 증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편 워싱턴은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을 보호하면서 이 나라에 대한 제재를 피하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유엔 대사 이 대사 제프리 델로니티스는 미국이 항상 외교적 조치를 지지하고 대화의 조건을 두지 않고 북한이 관심 있는 모든 주제에 대해 협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북한의 침묵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는 그들의 핵심 무기 시스템의 기술적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정은 지도자는 직접 이 발사를 지켜보며 미국과 동맹에 대한 적대적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과 미국이 즉각적으로 위협 증대를 위한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국은 또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과 관련하여 4명의 개인과 3개의 북한 관련 기관에 대해 단방향 제재를 시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국가들이 맞섰고 대처 방안에 대해 논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측면에 집중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 무기 산업의 빠른 발전을 살펴보면 K9 자주포와 FA-50 전투기라는 두 대표적인 강자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두 무기는 단 한 해 만에 전 세계 무기 산업의 주요 경쟁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모든 무기가 항상 성공적으로 수용되는 것은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특히 FA-50은 아르헨티나 시장 진출 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16년부터 아르헨티나는 전투기 구매 계획을 추진하며 FA-50은 남미 시장에 주력하였습니다. 하지만 4년 뒤 아르헨티나는 FA-50 구매를 거부하고 마침내 선택한 대안이 드러났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전투기 구매가 이 나라뿐만 아니라 FA-50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주목을 받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재정 부족 상태에서 아르헨티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전투기 구매와 팬데믹과의 동시 직면으로 인해 그들은 팬데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FA-50이 탈락된 후 아르헨티나는 대체를 찾기 시작했고 몇 년 후에 드디어 선택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더 흥미롭게도 이 정보는 아르헨티나가 아닌 인도 언론에 의해 누설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르헨티나는 1억 달러인 약 1200억 돈 가격으로 인도의 ASAL에서 15대의 테아스 전투기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아르헨티나 국방장관은 인도와 전투기 구매 및 국방협력에 대한 협상과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합의가 성공한다면 이는 테아스가 처음으로 수출되는 경우로 인도의 수년간의 테아스 수출 실패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나가 새로운 전투기를 구매하여 여러 년간의 부족을 해소할 수는 있지만 수출 버전의 테아스 소유는 일부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테아스의 제조업체인 ASAL은 영국의 파키스탄과의 전투 지원 효과로 인해 영국의 부품을 포함하지 않는 수출용 버전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르헨티나의 선택은 그들의 전투기 구매뿐만 아니라 FA-50의 개발과 수출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테아스를 선택하기 전에 아르헨티나는 FA-50을 검토했으며 이 결정은 영국의 개입이 없었다면 이전에 이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FA-50의 장기적인 대체제를 찾아 테아스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FA-50을 구매하지 않은 것은 한국에게 큰 손실이자 지역 내 경제 및 정치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테아스 선택은 또한 인도의 에이세이엘에게 수출 버전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게 하며 인도의 방위 산업에 큰 기회를 제공합니다. 전체적으로 아르헨티나의 테아스 선택은 경제 및 국제적인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입니다. 관련된 모든 측면은 계약의 발전과 테아스 구매가 FA50과 두 나라의 방위산업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기다리게 할 것입니다. 현재 남미 지역은 FA50 전투기 수입에 매력적인 투기장이 되고 있으며 이 지역의 다수 국가가 이 기종과 원래형 T-50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며칠 전에 콜롬비아는 FA50과 T-50을 관찰해왔으며 작년 5월에 제조업체 대표가 둘째 콜롬비아의 협상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루과이 또한 작년 10월에 TA50에 관심을 보여 이 기종을 칠 때의 오래된 A-37 기종 대체용으로 검토했습니다. 특히 페루도 FA50 수입을 검토 중이며 이 프로젝트에 최대 1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었으나 페루 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 프로젝트에 약간의 지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 의사가 명확해졌습니다. 게다가 멕시코와 칠레 모두 FO이어 T-35 기종 대체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를 위해 상당한 규모의 FA50과 T-50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특히 칠레는 T-50과 TA-52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정부 관계자들을 한국으로 파견하여 항공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두 나라 간의 긍정적인 협력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웃 국가들이 FA50과 관련 기종을 도입하는데 경쟁적인 상황에서 아르헨티나는 걱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처음에 아르헨티나는 원래 계획대로 빠르게 FA50을 도입하여 지역의 공군을 주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르헨티나가 FA50 대신 T-50을 사용할 필요성을 검토했을 때 변경되었습니다. 아직 FA50을 소유하지 못하는 동안 이웃 국가들은 이미 이 기종을 보유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다른 한 나라가 아르헨티나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입니다. 간단한 이유로 아르헨티나가 FA50을 검토하는 동안 중국의 두 가지 대체 선택은 T-50과 CF-17이었습니다. 이전에 한국이 경쟁에서 탈락하면 중국은 거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영국의 지도 아래에서 조금 비직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게는 완벽한 계약 체결의 기회였습니다. CF-17은 이미 더 많은 타국에게 판매된 반면 T-50은 어려운 판매를 경험했습니다. 중국은 가격 지원과 상대적으로 좋은 성능 품질을 바탕으로 더 많은 국가의 CF-17을 판매했습니다. 투쟁이 끝나기 전에 중국은 한국산 FA50으로 말레이시아 헬기 무역에서 이기지 못한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이 경우 중국은 CF-17을 판매했고 인도는 자신의 테아스를 판매했습니다. 중국은 패배에 대해 반응하며 그때라도 만약 한국이 아니라면 이러한 거래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의 거래를 검토할 때 중국의 CF-17도 인도의 전투기와 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근시일 내에 중국의 공식 매체들이 이 프로젝트 결과에 대해 논평할 것입니다. 아르헨티나는 한국의 FA50 대신 중국의 CF-17을 선택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오류를 저질렀습니다. FA50은 기술적으로 현대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의 전투기로 많은 국가들에게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개발에 따르면 한국 항공우주산업은 폴란드의 공군기지에 고객 지원 사무소를 개설하여 48대의 경공격기 FA50을 수출할 예정입니다. 19일에 한국 항공우주산업은 폴란드 민스크 공군기지에 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CS 센터의 이상재 대표, 민스크 공군 기지 부지사인 디렉터 고르시사 등 100명 정도의 폴란드 공군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는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터키, 필리핀, 인도네시아, 페루 및 태국 다음으로 해외에서 개설하는 6번째 지사입니다. 민스크 사무소는 폴란드 수도인 바르샤바의 현지 사무소와 연락하고 폴란드로 이송돼 48대의 FA50에 대한 고객 지원 및 기술 지원을 담당할 것입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목표는 폴란드 공군의 미래적인 능력과 작전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기지에서 24시간 정확하고 철저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민스크 기점 사무소의 첫 임무는 폴란드 공군에 대한 FA50의 제1 및 제2소대의 이전 지원입니다. 누락된 에너지를 채우는 용도라는 게필러 문자로 표시된 제1 및 제2소대는 몸체와 날개가 분리되고 조립되어 폴란드로 운송되었습니다. 폴란드 공군의 훈련 비행 후 그들은 공식적으로 이전될 것입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은 올해 폴란드와 체결한 48대 계약 중
12대를 이전하는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그들의 생산 능력을 전 세계 군사 시장에 빠르게 소개할 수 있으며 이웃 국가들에게도 소식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폴란드 공군에 대한 중장기 및 장기 지원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유지보수, 기술, 후방 지원, 부품 구매, 교육 및 훈련을 포함합니다. 미래에는 비즈니스 상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의 군사산업은 현재 무기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어 다수의 국가들이 우리 국방력이 강화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다음 지원 운영 프로젝트가 비용적으로 높은 가치를 가지며 기체의 수명 주기의 60에서 7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를 누르시고 채널 구독하여 추가 정보를 업데이트 받아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